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순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외재산 상속과 국제 상속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글로벌화 추세에 힘입어서 지금 해외 거주 우리 국민 또 이민 가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동포 또 가족 간의 다국적자도 생겨나고요. 또 외형적인 변화는 재동포청이라는 국가기관이 23년 6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재동포 기본법이 제정됐고요. 기본법에 따라 약 7년 만에 재동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동포 재단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재단에서 이걸 좀 관련 업무를 해왔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기관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따지면 미국 거주 동포는 약 261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약 1만 9,943명이 있고 신고 재산 가액은 39.1조, 이중 부동산은 69%입니다. 그 해외 이민 가시거나 아니면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도 국내에 얼마간의 재산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과연 나중에 내가 한번 국내에 돌아와서 여생을 마치겠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국내에 재산이 남아 있고 이 자산 승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민 가거나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나라의 그 나라의 법제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충돌과 조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결국 이 절차와 세금의 문제 중에서 결국 세금을 어느 나라에서 가져갈 것인가, 얼만큼 가져갈까, 이게 국제 상속의 문제입니다. 국내에서는 우리 국내법이 아주 비교적 정교하게 잘 돼 있고 법원이나 여러 집행기관에서 확실히 그 보장이 되지만 국제라는 강제하는 수단이 없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걸 바로 잡아서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는 국제기관 강제력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 상속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양 국가 혹은 다른 세 나라가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어떻게 세금을 나누냐는 사실상의 국가 간의 그 소위 파워에 따라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상속을 오늘 설명드리지만 이게 확실한 부분,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약간 불투명한 상황에 있는 것이 이제 국제 상속 분야이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대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속도 거주국이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우리 법이 적용되든지 아니면 외국 법이 적용되든지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이게 또 그 나라에서 거주자로 보는지 아니면 비거주자로 보는지. 그렇지만 거주자 판단은 이런 국제적인 기준 대충 추세는 있지만 각기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항상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외 재산 상속과 국제 상속자 복잡하고 또 국가마다 법률이 다르므로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형적으로 이제 해외에 우리 재동포들이 많고 특히 주로 이제 미국, 일본에 많이 거주하시죠. 그래서 이제 많은 상속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상당히 이 부분도 예측 가능은 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될 것이
상속이 일어나야지 상속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속위에서 모든 비상속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뭐 자산 부채가 모두 법적으로 이제 상속인은 넘어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의 개념이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유언이죠. 유언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이 상속세 과세 문제와 아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상속세는 이제 그 기준은 그 부분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이 아주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쉽게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항상 그 안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쉽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 국제상속 일반 절차와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상속이라 하면 상속인이 거주하는 국가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국가와 상속재산 자산이 위치한 국가가 다른 경우를 이제 이르는 게 이제 국제상속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해외 재산 상속의 주요 이제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입법 흐름이 있는데요. 상속 분할주의와 상속 통일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할주의는 동산은 주소지나 본국법에 따른다. 부동산은 우리 부동산 소재한 나라에 따른다. 이게 이제 영국, 미국, 중국이 택하고 있는 법제고요. 통일주의는 모든 돌아간 분의 본국법 주소지법에 따른다. 재산 구분하지 않고 이게 우리나라, 독일, 일본, 이태리가 쥐어고 있는 나라입니다. 법제의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 외국인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부분 또 국내에 있는 가령 외국에서 무슨 재해가 발생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뭐 제소할 수 있나 이런 등등의 문제, 국제 간에 이제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중에서 특히 사법적인 문제 이 부분은 국제사법이라는 법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사법에 따르면 그 상속 개념은 사망다시 본국법이 원칙입니다. 그 본국법에 따라서 상속기 개념이 정해지고 또 다만 이제 유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상 거소지법, 부동산의 경우는 소재지법이 이제 그 상속 그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속법은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법률로 하는 게 다 이전된다는 같지만 특히 이제 유언을 둘러싸고 많은 이제 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리 상속법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일본에 귀한 일본 국적인 우리 한국이 사망한 경우에는 일본법이 적용이 되고요. 한국 국적에 여기 국내에 남아 있는 상속인이 한국법으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그때 우리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상속법이 적용되는 또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사법이고요. 그래서 일반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인, 내가 상속받았지만 그 거주지 법률과 실제 상속받은 재산 소재 법률이 서로 상충이 될 수 있어서 두 가지 그 법률 모두 검토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해외 재산상 주요 개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유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상속이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절차 분배 방식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언 당시 본국법, 유언 방식은 유언 국제법, 유언 당시 일상거소법, 행위집법에 의해서 여러 선택적으로 또 유언의 효력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령 우리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라도 이 법 규정 때문에 일본 거주 한국인은
일본 법에 따른 유언과 그 효력이 인정되고요. LA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묻는 시민권자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을 때 따라 그 유언과 그 효력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유언이 국제 상속이 왜 문제가 되는지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오래 미국에 학업을 위해서 갔다가 이제 취업을 해서 오래 거주하고 우리 형제는 삼남매다. 근데 국내에 계신 부친께서 오랜 투병주에 이제 작고를 하셨다. 근데 한국 상황은 내가 잘 확실히 모르겠다. 근데 형제가 상속이 이제 진행된다 하면서 상속재산 분할을 해달라, 도장 찍어달라고 했을 때 도장 찍어줘야 되느냐. 옛날에 형제들은 국내에 있으면 많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값이 엄청 늘어났는데 그분도 있고 아버님이 투병할 때 유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제정신으로 하신 건지 이런 의심이 있다 하는 경우에 이제 나는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국제상속 문제고요. 또 하나는 미국 영주권자 한국인인데 한국 국적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LA로 이민 가서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는데 배우자는 영주권자고 나는 시민권자인 경우에 어떻게 그 상속 재산을 나누고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한국 국적자는 국내 재산은 국내 법 거주자와 똑같이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거주자로 미국 세법이 적용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약쪽의 이제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되고 두 번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이 이게 국제 상속의 주요 쟁점입니다. 또 하나 이게 지금 상속세뿐만 아니라 아까 거주자, 비거주자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세법을 적용할 거냐 문제인데 소득세와 똑같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디서 벌은 소득에 대해서 어디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국제적으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른 판정에 따라서 세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제 상속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해외 금융 신고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국제 정보 교류 협정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각 나라의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금융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보내주고 받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 매년 이제 해외에 자산 5억 뭐 이상 금융자 있으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반하면 이제 과태료를 보통 한 20%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50억이 넘어가면 어느 일년에 한 시점에 50억 이상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안 했다면은 형사처벌까지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외국에 거주하는 사업소득이 없는 분이라도 그냥 취업해서 있는 분들 그리고 국내 그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죠. 외국에 일시 취업해서 금융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으면 그 해외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에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너무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소득을 감추기 위한 그런 그 직업과 뭐 그것도 아닌데도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 억씩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우리 당시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법이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기법도 발달해서 2024년부터는 전산 시스템 통해서 해외 금융 정보를 연동해서 미신고 시 자동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신고 대상은 이제 은행 계좌의 증권, 주식도 포함되고요. 매월 말 잔고 합계가 한 번이라도 5억을 초과하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다음에 6월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과태료는 20%, 금액, 미신고 금액 20%이고 엄청나죠. 계좌가 늘었다 줄었다는데도 그런 부분이 지금 해외 금융 신고에 대한 의무와 그 처벌이 적용이
그리고 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문제는 벌써 이게 논쟁거리가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를 좀 우리가 편의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에 이제 아마 구리왕, 선박왕, 완구왕 뭐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죠. 다 이분들이 문제는 결국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낼 거냐 하는 문제로 조세 당국에서 뭐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처음 이제 발단이 아마 유명한 게 이제 구리왕이라고 하는 차모 씨인데, 이분은 이제 S그룹에서 이제 카자흐스탄에 파견돼 있다가 현지에 남아서 이제 구리광산에 투자해가지고 그 법인을 이제 조세 피난처인 뭐 진 아일랜드라는 데가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주식을 매각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이분도 이제 거주자다, 우리 과세권이 있다고 해서 1,600억을 과세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과세 적부심에서 구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선박왕 뭐 하는 권모 씨, 그것도 이제 외국에서 이제 해운업을 하신 분인데 선적은 다 외국 그 선사로 다 선적권을 만들고 외국 사업을 했는데 그 외국 그분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외국 법인이 이제 탈세했다, 우리의 과세권이 있다 해서 4,100억을 추징했습니다. 근데 결국 형사 처벌은 경미하게 됐는데 많은 이제 탈세액은 줄어들고 뭐 했지만 이 부분도 결국 그 법인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이슈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 아주 개념이 잘 안 잡힐 텐데요. 뭐가 다르냐? 이제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이 부분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걸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소득이라는 거는 1년 내 1년 기준해 가지고 이제 한 해 동안에 벌어진 소득에서 세금을 물리는 과세 방식이고, 상속증여세 각계의 행위에 대해서 몰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득세는 장기간의 소득 활동이 필요하고, 상속증여세는 그것보다 그 시점에 과연 그분이 어디에 거주하는 걸로 볼 거냐에 따라서 기준은 같지만 현실적으로 그 적용해서 여러 정황에 따라 달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준으로 이해를 하고 판단한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은 이제 거주자라고 세법상 판단되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죠. 여러분 뭐 우연히 뭐 외국에 일시 취업해서 거기서 돈을 벌었다 하는 것도 국내에서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만 내는 거고요. 상속증여세는 거주자는 이제 보통 우리 국민이죠. 전 세계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일어나는 세금을 내지만 비거주자로 되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그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세법도 많은 경우에 이제 소득세나 상속세 중에서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뭐 모든 세액에 대해서 모든 공제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는 일부 공제만 조금만 해줍니다. 그 점에서 이제 세제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상속세의 경우에는 기초공제가 2억만 해주고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뭐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이런 제도도 없습니다. 우리 거주자, 우리 국민이 외국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한국의 상속세법이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 공제 부분도 다 그대로 적용을 받고요. 다만 이제 피상속인, 돌아가신 외국인 경우에는 이제 국내 자산에 대해서 우리 세법이 적용돼서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상속세,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속세 적용 차이를 보면, 과세 관할은 이제 보통 국내에 있는 주소지 관할이고요. 비거주자로 된 경우 주된 상속 자산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그
세무사에서 허락합니다. 상소서 신고 기간도 우리는 뭐 6개월이죠. 다만 이제 피상속이나 상속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이제 9개월까지 이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権지속하는 달에 9월까지 조금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뭐 앞부분 말씀드렸죠. 거주자 경우는 모든 국내에 있는 무제한 납세임을 가져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이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주자냐 아니냐 판단 기준은 우리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제 상정세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소득세법은 일과세가 1년 동안 183일 이상을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판정을 하되, 일시적인 입출 기간, 가령 질병이라든지 관광, 뭐 병역 이런 부분을 이제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주자는 결국 주소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는 건데요. 거주하는 장소로서 기간, 직업, 가족, 자산 등에 비추어서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 관계가 형성된 장소가 이제 거주지, 주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기준은 아까 그 183일이 이제 원칙적인 기준이지만 반드시 그거에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상황들을 이제 그 적용해서 우리 세법이 이제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양쪽에서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애매한 경우 183일 우리가 꼭 그게 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가령 미국 같은 데는 엄격하게 183일을 미국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판정이 아주 명확하게 되지만, 우리는 183일이지만 국내 거주, 가족, 재산 보유, 뭐 활동 상황에 따라서 거주자로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거주자 판단 기준은 과세관청은 재량 혹은 이제 법원의 판단 재량에 맡겨진 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측이 상당히 불가해서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양쪽의 법제에 의해서 이쪽도 거주자고 저쪽도 거주자였을 때 그때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결국 이제 이중거주자 충돌의 문제고요. 보통 이제 조세조약을 많이 체결해서 이런 경우에 어느 나라에서 과세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소위 타이브레이커 룰이라고 하는데, 소득세법은 많이 문제가 되고 소득이 뭐 많기 때문에 되지만 상속세법에도 규정이 없거나 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그 이중거주자의 판단은 이제 항구적인 주소지를 어디로 볼 거냐, 그리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냐 아니냐, 또 일상적으로 거기서 사느냐, 국적이냐, 또 진짜 상호 합의에서는 뭐 서로 이제 각 나라 간의 이제 과세권 조정을 위한 합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의해서 이제 최종 거주지 판단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게 그 조세 협약이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서로 그 한쪽에서 낸 세금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세액 공제를 해줘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데, 세액 공제의 기준도 각기 달라서 우리나라에 따르면 세액 공제 당의 범위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예측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미의 이제 이중 그 거주지가 문제가 됐을 때는 이제 상시 거주지가 어디냐, 첫째. 그다음에 경제적 관계의 중심이 어디냐, 그다음에 국적이 어디냐, 상호 합의 어떻게 정할까, 이 순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게 한미 조세조약의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소득세는 아까 일정한 소득 기간과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판단이 좀 쉬운 경우가 있지만, 상속청에서는 그 시점, 정여나 상속 시점에 거주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병원, 뭐 질병 때문에 어디
해외 나가거나 국내에 돌아와서 치료했다 하는 경우에 그건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부분도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부분도 있고요. 국제 이제 상속 관련 세법으로 보면은 미국에서는 IRS 미국 국세청 2025년 기준으로 상속 증여 공세는 통합봉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 1,399만 달러로 굉장히 그 공제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부담이 상속 증여 부담이 적고요. 몇 개 주는 또 별도 상속세 비슷한 유사한 세금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각 주마다 다르게. 미국은 아시다시피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의 법률이 있고 또 각 주의 대법원도 있습니다. 연방이 전체 규율하는 법이 있지만 그런 각 주의 법이 있고요. 일본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일본 10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전 세계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속 국제상 주요 단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사망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사망 진단서, 사망 증명서를 준비해야 되고, 상속 절차를 시작해 이문서를 자산 소재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분 사망 진단의 방법은 여러 각 나라의 관습이나 뭐 다르기 때문에 그 주재지국에 그때 사망 당시국의 그 법제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는 유언장 확인인데요. 유언장은 자산 소재지 법률에 따라서 공개이 되거나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의 효력은 설명드린 대로 우리 국제사법 78조는 유언자의 본국법을 적용하고, 유언의 방식만은 국적, 거소지, 행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은 소재지 법에 따라서 유언의 방식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할 법원의 결정인데요. 이거는 뭐 그 분쟁이 있는 경우에 관한 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유와 같은 특정 규정을 가진 이유법이 있잖아요. 이유 상속 규정 등이 이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유 가입해 있는 국가 전체가 같은 이유법을 적용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은 법적 관할 기준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중과세 문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자산 소재지와 상속인 거주지 모두에서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많은 경우는 상호 그 조세 협약이나 또는 세액공제에서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양한 세계 각국의 이제 세법의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체결된 데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하고 익숙지 않은 나라에서 거주하거나 거주자 되거나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전원이 밖에 있으면은 9개월 동안 신고하면 되고요. 그게 상속이 거주하는 경우는 승인을 받아서 9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신고에서 또 하나 유의할 점은, 기간을 많이 주긴 해도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 가산세율이 20%입니다. 그리고 과소신고의 경우는 10%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때 자산을 파악하고 상승세 규모를 확정을 해가지고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금이 아직 미확정이고, 또 하나는 가치평가, 상속재산 평가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도 일단은 어림잡든지 뭘 해가지고 신고를 해두고 나중에 이제 바로 잡는 방법이 좋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신고, 나 몰라서 못했다 하는 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무신고의 경우에는 40%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주
악의적인 방법으로 그 상속재산을 조작하거나 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세 신고를 했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과세 방식 그 조세라고 해서 신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무당국이 그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 조사를 해서 세액을 결정해야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 후 6개월 내지 9개월 뒤에 이제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 통지를 하면서 이제 그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뭐 자금 출처, 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금융거래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걸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에 이제 금융거래 자료, 뭐 그 취득자금 이 경우는 자료들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기억도 분명치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반적으로는 이런 보통선에 세무조사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만은 이 세무조사는 상속 증여 때 일반인도 받을 수 있다. 그때는 그 증빙 여러 자료들을 제대로 잘 챙겨놨느냐 안 챙겨놨냐에 따라서 다르다. 금융거래 자료는 다 전산화되어 있지만 그게 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이체가 됐는지는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기억이 가물가물 없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에 이건 좀 생각을 잘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소유권 이전인데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은행 계좌, 주식 등 다양한 재산 형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근데 은행 금융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이제 동의나 뭐 합의가 없으면 돈이나 주식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내 몫을 내가 챙기는데 어렵게 함께 묶어놔서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속 취득세, 뭐 상속과 관련한 세금, 당연히 이것도 제때 상속 등기 전이라 신고 기간 내에는 취득세를 내야 되고 안 내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또 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고로 우리 그 국가별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로 합니다. 미국은 말씀드린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상속 관련 법률이 다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있지만 다르다는 거. 그리고 전 세계 상속 재산에 이제 대해서 내야 된다는 거. 부부 증여 상속은 이제 면제가 된다. 우리도 지금 부부 간에는 같은 또 재차 또 상속이 일어나죠. 그래서 면제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굉장히 커서 2025년 기준 한 사람당 1,399만 달러다. 그리고 상속 증여 대신에 이제 신탁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상속세 대신에 이제 아까 유산세, 뭐 증여세가 내는 나라가 주가 몇 개 주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유럽 EU 국가에는 상속 규정에 따라서 상속인의 주거지가 상속 절차 중심이 되는 거고요. 상속세율은 같은 EU 국가라고 하더라도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독일은 상당히 높은데 예컨대 독일은 최대 50%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국제 상속의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서두에 이제 뭐가 이런 경우가 뭐게 된다고 했는데 한번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입니다. 김삼촌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LA에 이민 가서 목사였는데 한인교회 목사로서 40년간 종사했고요. 국적은 우리 국적 그대로 갖고 있고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재산은 이제 물론 미국의 부동산도 있고 한국에 이제 부동산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미국 거주하고 있는 이제 부인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딸 하나 있는데 이제 시민권 거기서 출생 시민권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비거주자로 봐야 되겠죠. 뭐 오랫동안 뭐 LA에서 활동해서 한국 부동산만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기초공제 이역만
그리고 평가 비용 이런 정도만 공제해줘서 한국에 납부하면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재산 전부를 이제 신고해서 납부해야 되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한 세금 그 부분을 이제 빼줍니다. 그래서 이걸 외국 납부세 공제라고 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민을 갔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치료 중에 돌아가신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시 일시적으로 치료 중이라면 거기가 뭐 거소나 뭐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거주자는 당연히 한국은 비거주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미국 재산 돌아가면 이제 미국 재산의 전부에 대해서 딸 하나가 있으면 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 재산이 없다면 뭐 국내에 세금 낼 이유도 없고, 국내에는 한국은 이제 과세 관할권이 없죠. 다만 이제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많이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이민 가신 분들 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좀 편찮으시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소득은 뭐 별로 없으실 테니까 문제가 없을 때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 또 미국엔 재산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재산을 미국에 사는 딸에게 상속 증여할 때 신고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때 이제 영구 귀국으로 판단이 되면 그날로 이제 한국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모든 이제 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가 돌아가셨다 하면 아마 비거주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미국 재산만 이제 신고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치료 받으면서 점점 악화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고 뭐 활동을 하셨다 할 때는 정말 애매한 문제가 생겨서 비거주자 이슈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 흔히 보는 사례가 이제 운동서 프로 축구 선수, 야구 선수, 프로 골퍼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참 사례들이 많은데요. 결국 외국에서 거의 365일 중에서 300일 이상, 아니 국내에는 가끔 들어오고 그것도 운동을 해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다만 이제 해외에서 벌어진 소득으로 국내 아파트를 사든지 상가를 사든지 이런 경우들이 그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거기 나온 소득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운동선수, 야구선수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구단 소속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득이 있죠. 그리고 미국 과세 당국에 이제 미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아까 그런 부동산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한국 소득은 한국에 이제 또 거주자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제 거주자가 아니고 비거주자로 정리해서 근데 이게 한국 소득에 대해서 우리 세법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제 방법을, 그러면 잘못된 한국에 낸 세금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이제 경정 청구나 또 이제 해외 신고 안 해서는 과태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축구 선수인데 2012년에서 2014년 동안 일본 구단에 이제 스카우트 대회 가서 일본 체류가 337일이나 돼서 평균 그 기간 동안에 부모도 이제 아들 보기 위해서 100일 정도 체류를 했고, 한국에 들어가려면 이제 구단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선수도 국내에 이제 아파트가 있었고 세금을 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어떻게 볼까요? 한국과 일본은 서로 우리 주거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된다 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186일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183일이 안 되더라도 그 본거지나 항구적 주거의 생계, 뭐 직업 이걸 다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에 비춰보면은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할 수 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과세 당국에 이제 우리 거주자다, 우리 국내에 똑같이 세금 내라 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아까 그런 구단의 이제 국내 허가 재산이야 뭐 그 나오는 국내 재산 나오는 소득이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국내 거주자 볼 수 없다 해서 일본 축구 선수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저기 국제 상속에 대해서 주요한 유념사항과 그 맺는 말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그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라는 거고요. 각국의 상속 및 세법 변호사, 세무사 상의해서 그 절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국내 변호사도 많이 로펌도 있고 있지만 사실 외국 현지 법에는 밟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그 쉽게 바로 그때그때 포착을 못하기 때문에 국내 변호사, 로펌이나 변호사에 의뢰한 경우에도 제휴한 그 현지의 변호사 혹은 로펌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조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쌍방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산 관리도 똑같다.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 국제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세 조약의 그때 변화에 따라서 리스크는 국내에 있는 세무 사건보다 굉장히 크다 하는 부분이고, 또 이중과세 위험에 빠져서 이중과세가 되더라도 그 구제 방법에 대해서 면제하는 방법, 각 조세 조약이나 몸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의 관리인데요. 상속 절차가 국가에 따라서는 뭐 수개월, 수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뭐 공증이나 대사관 인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굉장한 그 전산화율은 속도나 뭐 세계 최고입니다. 아마 해외여행 가져보신 분은 이거 뭘 가리고 어떻게 물론 전혀 답이 없어. 한참 있다 오죠. 그러면 안 된 줄 알고 또다시 부르면은 2번 차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빠르지만 외국은 굉장히 늦게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라. 그리고 상속세 9개월이 넘기는 경우에는 넘길 것 같으면 미리 대략적인 신고를 해두고 가산세 위험에 빠뜨리지 않은 게 필요합니다. 해외 검증 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서 대사관 같이 소재지가 멀리 떨어진 경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하도 뭐 글로벌 뭐 사업하는 분도 많아서 자산이 여러 나라에 이제 나누어져 분산된 경우에는 국제적으로도 전부 통역될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게 필요하다. 모든 나라에 공통된 그 유언, 효리 가진 유언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거주자 판단은 아주 그 미묘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판례도 보고 전문가 보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거주자 이쪽 거주자 뭐 세법적으로 유리한 쪽을 택하게 되겠죠 보통은. 근데 이쪽 거주자로 되면 세부담이 크다 할 경우는 미리 상당 부분 출국 뭐 체제 기간 이걸 좀 조정하거나 해서 방법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법령 조약 등의 변화와 미리 이제 거주자 판단에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의적 사전 상속 그리고 신탁 재산 이런 부분 또 관리 방법도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맺는 몰라서 해외 이주나 거주지 받는 문화 충돌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국가 간의 과세권 정면으로 충돌되는 경우는 합리적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다.
결국 리스크 관리라는 게 적은 리스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선방해야지 최선의 방법은 찾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